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를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 내부에서는 대표 책임론과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내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본회의 보고에 이어 조사계획서 성안, 본회의 승인을 거쳐서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와 방식 등을 놓고 세부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전망입니다. 국조 주도권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국조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해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사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일성으로 투표용지 사태 해결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이나 사전투표 폐지 같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원인 규명과 선관위 개혁이라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지금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 아니라 6.3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입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에서 투표를 밤 10시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서울시 선관위 고위직 1명이 자체 판단해 결정했고 사후에도 추인 의결조차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 상황도 좀 알아볼까요?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전초전이 벌어졌는데 신경전이 상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준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는 8월 열리는 가운데 민주당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 판입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어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언급한 걸 두고 친명 핵심인 문진석 의원은 집권 여당 대표 언어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당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또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용민 의원은 당원은 영원하고 당권은 짧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팽배한 긴장감 속 오전에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단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거라며 동지적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에서 지도부 사퇴론을 두고 공개적으로 충돌이 벌어졌죠? 네, 맞습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삼선 정점식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 책임론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최대의 관심입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지도부 거취 문제를 두고 갈등이 공개 표출했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다음 지도부가 총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다 같이 사퇴하자고 제안했는데 조광한 최고위원은 곧바로 철없는 소리라고 맞받았습니다. 거취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는 소동 이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당 지도부의 선택을 요구하려면 110명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건데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25명 전원은 지방선거 참패의 모든 책임은 지도부에 있다며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선출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조금 전에 만났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어떤 얘기 나누는지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점식 원내대표님 당선 정말 축하드리고 또 방문해 주시는 거 환영합니다. 우리 정점식 대표님은 여야에서 인품이 아주 훌륭하시고 또 아주 합리적이시고 많은 의원님들과 교감하시고 소통하시면서 업무를 아주 잘 하신 분으로 정평에 나 있습니다. 또 정책위 의장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하셨죠? 2번 하신 건 당내에서 실력이 입증된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원내대표 선거가 힘드시죠? 예, 선거 중에 있어서 여러 선거가 있지만 원내대표 선거가 가장 힘든 선거라고 여의도에서는 소문이 나 있는데 선거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승수 수석님 축하드립니다. 예. 저 일 해보니까 대표들보다 수석님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현안이 국정조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를 통한 국정조사가 있는데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법적, 제도적 장치까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마련을 해서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건 아마 여야의 이견이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저희들이 속도감 있게 선관위를 개혁해서 이번 3기 국회가 저희 또 양쪽 원내가 국민들에게 효능감 있는 그런 국회로 좀 보여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문해 주셨으니까 또 하나 여기 바람이 있다면 제가 우리 민주당 내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과거 관례다라고 해서 원구성을 하는 게 54일 걸리고 이게 너무 오래 걸린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뭐 선관위뿐만이 아니고 중동 상황, 민생 현안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날을 새서라도 빨리 원 구성을 해서 이번 양측의 3기 원대는 일하는 모습 그리고 효능감 있는 모습 국민들에게 좀 그런 걸로 평가받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함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전에도 그랬지만 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서로 경쟁도 하고 치열하지만 언제나 또 함께 머리도 맞대고 다름에 대한 의견을 좁히기 위한 소통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점식입니다. 제가 어제 원내대표에 선출되고 나서 두 번째 공식 일정입니다. 첫 번째 공식 일정은 오늘 아침의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 참석이고 두 번째 한명도 대표님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표님을 뵙는 게 가장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161석의 거대 여당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많은 우여곡절을 전반기 원 운영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명도 대표님께서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 역시 우리 한명도 대표님께서 항상 소탈하시고 원만하시는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운영의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첫걸음을 떼는 저로서는 우리 한명도 대표님께 많은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리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조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후반기 원구성이 되기 전에 양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당 모두가 생각하는 소위 지금 투표율 부족 사태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상 파악도 하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관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부분이 있으면 또 묻고 그리고 개혁을 할 게 있으면 또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첫 번째 이제 논의의 출발점을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원구성도 굉장히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이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이 투표 부족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합의를 해 나가야 되고 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도 있고 해서 현안 자체가 굉장히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들도 빨리 원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빨리 진짜 하루 이틀 만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거대 의석을 가지신 민주당 한명도 대표님께서 많은 또 양보를 해주시면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그 당선 소감을 언론 인터뷰와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라는 것은 소위 대화를 통한 타협의 장이 되어야 된다. 한 몇 년 전부터 소위 여야의 대화가 단절되고 다수당에 의한 일방적인 독주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네,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야 원내사령탑의 상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덕담도 좀 주고받았지만 앞으로 포스트 지방선거 전국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잠시 시사정각에서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양보와 대화하고 네,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지만 낙폭을 줄여서 혼조세로 전환했습니다. 약세를 나타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0만 전자와 200만 닉스를 회복했는데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원달러 환율은 1,528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이 코스피가 혼조세로 전환을 했죠? 그렇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7,6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날 4.5% 급락했던 코스피는 오늘 3% 가까이 내린 7,500선에서 출발해 한때 7,30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개인 매수세가 커지며 낙폭을 만회해 한때 7,800선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30만 원대 회복을 시도 중이고 SK하이닉스는 200만 원대로 복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한때 4%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반도체와 소부장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약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 중이고 개인의 순매수 규모는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코스닥은 1.5% 내린 930선에서 출발했지만 1%대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최근 3거래일 연속 100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9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원달러 환율은 1,530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원 오른 1,525.5원으로 출발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1,560원대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적극 개입으로 지난 9일 1,50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1,52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17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 중입니다. 미국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춤하던 국제 유가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WTI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배럴당 90달러로 2.1% 올랐고 브렌트유 선물과 두바이유 현물은 각각 배럴당 93달러로 1.8%씩 올랐습니다. 외환 당국은 지난 9일 적극 개입 의사를 밝힌 후 외국계 은행을 대상으로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외환 당국이 고강도 조치에 나섰지만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 유가를 비롯해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화 지수가 상승하고 있어 고환율 우려는 쉽게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 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양극화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한파에 이란 전쟁 여파가 겹치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청년층은 1년 전보다 무려 25만 5천 명이 줄었고 제조업에서는 14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난달 고용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과 수출 호조에도 청년 고용 한파가 심화하고 이란 전쟁에 제조업 취업자도 급감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 줄었습니다. 취업자 수는 올해 2, 3월까지만 해도 20만 명대 늘었지만 4월 10만 명대 증가에 그치더니 감소로 돌아선 겁니다. 취업자 감소는 비상계엄 여파가 있었던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디뎌야 할 청년 고용 한파가 심화했습니다. 15에서 29세 사이 취업자 수가 25만 5천 명 감소해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1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떨어지며 2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60세 이상 고용률보다도 낮은 현상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7.2%에 이릅니다. 제조업 취업자도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14만 명 줄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감소폭이 2배 이상 커진 것으로 23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데이터처는 자동차와 고무 플라스틱 업종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며 호황인 반도체가 고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도 8만 9천 명 감소해 6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 영향으로 신입 채용이 위축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는 아직 인공지능 영향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6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결론 내리고 시정 조치를 명령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일옥 기자, 이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역대 최고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보위가 2025년 8월, 지난해죠. SK텔레콤에 부과한 1,347억 9,100만 원이 종전 최고 금액이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뒤 7개월 만에 내려진 제재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쿠팡이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개보위는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와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도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시정 명령했습니다. 또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 체계와 관련해 개선을 권고하고 3개월 안에 이행 결과와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물류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됐는데요. 개보위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억 4,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보위는 해당 회사가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 71명을 수집해 취업 제한 목록에 등록 관리하고 근로자의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전체 회의는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해 자정이 다될 무렵에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제재 수위를 놓고 의결하기까지 장시간 숙고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정보위는 쿠팡 서비스가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 성격의 플랫폼으로 개인정보 유출 침해 발생 시 대국민 영향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집중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실관계와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 기업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 부과라는 원칙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6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쿠팡이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쿠팡은 먼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은 이어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공식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하지 않으면 공습할 것이라고 이란에 압박을 이어가는 동시에 공격을 곧 멈출 것이라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란 전쟁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열수 실장님. 네. 종전으로 더디게 가지만 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미사일을 수십 발을 발사하고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계속해서 거기에 이제 AH-64라고 하는 아파치 헬기가 있거든요. 그 아파치 헬기 가지고 순찰을 돌았는데 그 순찰 도는 데다가 이란이 드론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금방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이 공격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봐라. 하루를 사실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이란에 의한 드론 공격이었고 그게 이제 사헤드 계열이다 이렇게 해서 판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공격을 받았으니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보복을 했습니다. 이제 보복을 몇 군데 지역에다가 캐섬섬, 시리커, 반달 아바스 주로 이제 해군 기지하고 레이더 기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공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제 중부사령부에서 얘기를 했냐면 우리 공격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이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시 이제 재보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란에서 바레인에 있는 제5함대 기지를 공격을 하고 쿠웨이트, 요르단 거기에 있는 미군 기지를 다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 이렇게 흘러가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보복을 한번 하고 나서 끝났으면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니들이 다시 또 재보복을 해? 이런 생각을 미국이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틀 동안 지금 또다시 이란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중단하라는 이란의 어떤 요청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란 관영 매체 쪽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양쪽 말이 다르잖아요. 어느 쪽을 저희가 믿어야 될까요? 일단은 테헤란 쪽 발언에 신뢰를 좀 더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에 과거 소설 영화 중에 머나먼 송바왕이라는 소설이 있었죠. 네, 머나먼 종전 길입니다. 상당 기간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중동의 문화 중에 코란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보복 상응 문화가 상당히 깊습니다. 뭐 고의로 공격했던 또 의도적으로 공격했던 양측 입장에서 보복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협상장에서 자신들의 카드가 무력화된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뭐 이에 상응하는 보복을 양측이 계속할 수밖에 없겠죠. 김열수 우리 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이거는 다 종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마지막까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누가 더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런데 이제 도발은 조금 강도를 낮추긴 할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자존심은 상했죠. 아파치 헬기 한 대 1,000억 정도 하는데 한 1,000만 원짜리 드론으로 맞았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또 반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인데 이게 뭐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내일 우리 끝냅시다로 끝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란 당국자들과 직접 대화했다고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미국과 이란이 진실 게임인데 이란 쪽이 더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란 쪽에 무게추를 두신다는 분석을 좀 들어봤고요. 근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당국자들과 직접 내가 대화를 했다. 이 방식은 처음 쓰는 용어 같거든요. 이 방식은 처음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그전에도 이란 당국자하고 전화를 통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난번에 4월 10일 날인가요? 그때 이슬람마바드에서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을 할 때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명을 딱 지정을 해요. 그게 바로 갈리바프 국회의장인데요. 예. 아주 현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때 이제 그 갈리바프를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갈리바프가 대표단을 이끌고 왔단 말이죠. 이번에도 갈리바프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건 모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금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남 교수님 말씀도 저게 이제 맞을 수 있는 거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대통령한테 직접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밑에 지금 비밀 접촉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내가 직접 전화 받았다. 워낙 이렇게 내세우기 좋아하시는 예.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갈리바프 국회의장이나 또는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전화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밑에는 급수가 낮아가지고 직접적으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무게감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더 강력하게 공격하겠다고 말을 하고 나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습 멈추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또 공격하겠다고 말을 하고 나선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어느 쪽에 저희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의 발언은 무게가 상당한 건데 우리 현재 저 두 분의 발언은 너무 가볍다. 너무 좀 가벼움을 넘어서서 좀 경망에 가까운 정도로 발언이 오전 오후로 달라지는 것은 이번 전쟁에 본인들의 좀 당혹함이 좀 배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런 발언들이 협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중동 문화에는 그렇게 통하지는 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작전을 짰다고 하면은 적을 뭐 교란시키기 위한 뭐 그런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심리전이죠. 예. 뭐 늘 카드가 이란의 발전소 핵시설 뭐 그런 걸 공격한다는 건데 이제 최근에 좀 배드 뉴스는 미군이 이란의 식수 시설을 공격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예. 이거는 조금 국제법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십만 명의 이란 주민들이 물 공급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공격을 하려면 제대로 뭐 군사 시설을 공격해야지 식수 시설을 공격하는 정도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는 저는 뭐 휴전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옳으냐, 이란의 말이 옳으냐는 이제 소스는 언론 인터뷰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를 이제 기자가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했는데 뭐 그 전화가 어느 전화인지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예. 알겠죠. 예. 다만 지금 이란이 미국과 직접 소통을 하는 수준은 아니고 결국은 제3자를 통해서 간접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이란의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을 하는 모습은 조금 믿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헤그세스 장관이 이제 앞서 했던 얘기 중에 이란에 남아있는 핵심 시설에 폭탄을 톡톡톡 이렇게 떨어뜨린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습을 좀 여러 번 했잖아요. 남아있는 핵심 시설은 어느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을 우리가 이게 막 이제 이게 시간대별로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두 개가 막 엉켜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시간대별로 다시 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헬기가 떨어졌잖아요. 공습을 했어요. 공습을 하니까 이걸로 끝났다라고 미국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란이 더 이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다시 미군 기지에 대다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를 호구로 보냐? 그리고 내가 니들한테 MOU 그 협정안 제출한 지 지금 2주가 됐는데 예. 아직까지 내한테 답을 안 해? 그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헤그세스 장관이 얘기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했지만은 전력시설하고 그리고 교량하고 거기다가 이제 타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쪽 지역 그것을 타격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새롭게 휴전 기간 동안에 이 이란이 보관하고 있던 미사일하고
미사일 기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발사대다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할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장이라도 공습 확산할 것 같더니 또 이제 꼬리를 내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 당장 지금 월드컵 개막에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팔순 잔치 행사도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 이 며칠 안에는 미국이 여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주 안에 끝내기를 바랬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였죠. 예. 그래서 뭐 월드컵도 중요하고 또 6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80회 생일에 백악관의 사우스로 남쪽 잔디밭에서 900만 달러를 들여서 정말 어마어마한 UFC 경기를 여는 계획이죠. 그런데 하늘이 조금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벼락천둥 확률이 33%로 지금 이 기상 예보가 나와서 일기예보가 안 좋군요, 지금. 네,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워싱턴의 날씨가 굉장히 변화무쌍한데 잘못하면 눈까지 올 수 있다라 합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해 보니까 기상 예보가 한국보다는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한미 간의 그 기상 예보까지 비교하지 마시고요. 네, 뭐 그거는 뭐 장단점이 있겠죠. 예. 다만 이렇게 6월 14일까지 종전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고 이게 또 14일 지나가면 뭔가 모멘텀 아마 월드컵이 뭐 저희가 6월 11일 11시에 지금 시청 예정인데 예. 뭔가 세계가 축제 분위기라면 전쟁은 좀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종전한해 서명을 함으로써 월드컵과 함께 평화를 가져왔다. 뭐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나갈 저를 기대합니다. 80세 생일 선물로 이란이 좀 답을 주기를 그렇게 좀 속으로는 혼자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 뭐 월드컵이나 팔순 생일 잔치 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지금 상황을 끌고 가는 게 자기들한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공이 어느 코트에 있느냐. 지금은 워싱턴 코트에 있다는 얘기죠. 워싱턴이 더 급하다라는 거죠. 그건 영국 BBC 방송이 또 논평을 냈는데 시간이 갈수록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란의 경제 난도 있지만 미국의 이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가고 있고요. 지인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정말 주유소에 가기 힘들다 할 정도로 공포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역대 선거에서 집권당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가 소비자 물가 9%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받아서 재선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11월 첫째 주에 미국 중간 선거에 누가 더 힘이 들겠느냐. 결국은 테헤란보다는 워싱턴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100% 50대 50으로 맞추기는 어렵고요. 뭐 50.5대 49.5로 해서 저는 미국이 시작을 했으니까 끝도 미국이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스라엘 총리와 틀어진 관계도 종전으로 가는 길에 변수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변수는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네타냐후 총리하고 전화를 몇 번 통하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말도 못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당신 혼자 고립될 거라고 얘기도 하고 미친 거 아니냐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요. 예. 사실상 이게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협상으로 가서 휴전이 돼야 되는데 예. 이게 계속해서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의 전쟁이 끝나야 우리도 휴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매년 380억 불 정도, 380억 불인가 38억 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국방비를 대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기의 42%가 미국산입니다. 예. 그러면은 미국이 없으면 전쟁을 못 하는 거거든요. 제 말의 의미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중단하라고 하면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미국이랑 이란이 이틀째 교전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어쨌든 중간에서 카타르 협상단은 계속 뭐 일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중재국인 카타르가 여기서 좀 그 협의점을 찾아서 진전적인 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중재국의 역할에 대해서 점점 기대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최초의 중재국은 파키스탄이었죠. 온 나라가 양측의 중재에 나서서 뭐 거의 교통 통제를 일주일 이상 했는데 결국은 뭐 성과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타결을 못 봤고요. 이제 카타르가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소통이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사실은 소통은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죠. 남의 얘기를 통해서 전해 들으면 소통하는 좀 별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카타르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물밑에서 양측이 하여튼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MOU 부분,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또 440km의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 또 우라늄 농축 금지 기간 15년이냐 20년이냐 이런 핵심 쟁점이 제3국 소통단을 만났다고 그래서 양보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 딜레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카타르 협상단이 움직이는 것은 뭐 긍정적이지만 그것이 협상 타결의 종전으로 갈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국내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은 인플레이션을 좋아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뭐 불난데 기름 붓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발언은 왜 한 걸까요?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네. 굉장히 큰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정훈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그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4.2%로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 예상치하고는 뭐 맞게 떨어졌지만 그러나 4.2%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 것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이 주유소 가서 기름 넣기가 불안해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서민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불난집에 기름 끼얹 듯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기 없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언론 그것을 주워 담은 이제 표현 자체가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뭐 인플레이션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요. 어찌됐든 굉장히 큰 말실수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상황이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됩니까? 더 꽉 막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밀 군사작전으로 배가 지금 수십 척 빠져나와서 1억 배럴이 원유가 공급돼서 세계 유가가 지금 $9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비밀 군사작전이 뭐냐? 특히 한국 HAMM 선박이 지금 한 척이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안에 외신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게 외국 용선주가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빠져나왔고요. 뭐 돈을 지불했는지 안 지불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네. 행선지도 또 한국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나올 때는 이 레이더를 끄고 지금 선박이 나오고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 작전 때문에 지금 선박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다시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란이 봉쇄를 또 강화하겠다고 그럽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아마 밑에 물밑 거래를 통해서 일부 선박들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그래서 실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또 봉쇄 해제로 비춰지는 것은 또 금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에 관해서도 예민한 서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어쨌든 종전이 이제 이렇게 답보 상태로 가는 것은 이제 이란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은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란의 소위 말하는 의사결정 뭐라고 할까요? 의사결정 어떤 프레임워크 그 자체가 예.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모스타바한테 이렇게 결정까지 받으려고 하면 사실상 이게 24시간 미국이 감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피해서 이제 결심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 이란을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MOU 내용에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 MOU 내용상으로 보면 어찌됐든 핵무기 이렇게 농축된 거 그거 폐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란의 이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는 받아서는 안 되고 자유롭게 통행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을 좀 더 끌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일정 부분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계속해서 뭐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하메네이를 직접 만나고 싶다.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좀 빨리 좀 해소될 수도 있을까요? 그건 이란 측에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지금 물리적으로도 상당한 상처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특유의 위에 서밋 고위급 당사자 딜로 문제를 풀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란의 현재 통치 명령 구조를 조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요. 결국은 이제 지루한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양측의 피로감이 절정에 다르면 휴전협정이 결국은 이제 마지못해 그런 시나리오가 결국은 나타나는데 이게 6월 안에 될 것인지 아니면 더워지는 7월로 넘어갈 것인지 이게 또 새로운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란 사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사고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교량건설 현장에서 상판을 지지하는 구조물인 거더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네, 이 사고로 40대와 60대 작업자가 다쳐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이고요. 부산 강서구의 에코델타시티 교량건설 현장에서 이제 상판을 지지하는 그 건축에서 그 지지대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죠. 거더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지금 2명 40대와 60대 작업자가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이었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에 법원에 추가적인 증거보전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주요 증거보전 대상이었던 투표함 보관 상자, 이 선거관리위원회조차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이 폐기업체로 보내진 걸로 확인됐죠. 네, 어제 법원은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포장재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현장에 증거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선관위도 해당 상자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지난 9일 이미 폐기업체에 넘겨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지난 5일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대표소로 이송된 이후 주민센터에서 보관 상자를 회수했고 지난 9일 송파구 선관위에 반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업체에 폐기할 물품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도 함께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한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이번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음 날인 9일 오후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업체에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인계한 건 그보다 이른 9일 정오쯤이고 선관위가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결정문을 전달받은 건 오후 5시 이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증거보전 대상을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관 상자는 투표가 끝난 뒤 선관위에서 회수해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사전에 증거보전 대상을 몰랐다 할지라도 이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증거들을 폐기한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직후부터 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논란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상자 겉면에 표기된 1,900매라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때문입니다. 해당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5명인데 상자에 표기된 대로라면 인쇄된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의 49.3%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 선관위 지침이었던 선거인 수 50%라는 하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제가 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계속 논란이 됐는데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증거 물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법원이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요. 신청인 측은 향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YTN과 통화에서 오늘 오후 중에 법원에 추가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 폐기업체를 통해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투표용지 매수를 기재하는 장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거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폐기업체가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이미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위가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대 일부가 경찰을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일이 발생하자 경찰이 검거를 포함한 적극 대응 지시를 내렸습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 관리를 맡고 있는 송파경찰서장은 오늘 일선에 경찰 모욕 행위가 계속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경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경찰에게 시비를 걸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알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팀장과 대장 등 현장 책임자가 경찰 인력을 동원해 참가자와 경찰을 떼어놓고 폭행이 발생하면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지난 4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6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압수수색에는 서울청 광수대와 국가수사본부, 검경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을 포함해서 인력 1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고발된 주된 혐의인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을 중심으로 초기 수사를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YTN에 이같이 수사를 진행한 뒤 향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구체적인 적용 법리를 확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들이 내려졌는지와 선거 당일 현장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과 영장 준비 단계부터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투표지 부족 사태가 논란인 가운데 이번에는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돼서 유권자 1,100여 명의 투표가 무효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전주 완산구 중화산 1동 3투표소에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같은 동 1투표소에 잘못 입력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1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의 1,104표 대신 3투표소의 개표 결과인 994표가 중복으로 입력이 됐고 지난 5일에 인지를 했는데 1, 2위 후보 간의 표차가 19표로 당락에 영향이 없어서 오늘 오후 3시쯤 회의를 거쳐서 득표 수치가 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득표수 집계 실수를 뒤늦게 바로잡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호준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원장은 오늘 오전 개표록 정정회의를 위해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서 잘못됐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오늘 오후 김상곤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서 잘못된 득표수를 정정하고 문제에 대한 유권자 공표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99억 원대 주식 리딩방 사기를 벌인 한국인 조직원 10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2월부터 2년 동안 유명 주식 유튜브 댓글에 이 채팅방 링크를 남겨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증권사 비서를 사칭해 주식을 추천하는 식으로 피해자 59명에게서 9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조직은 대화방에서 사치를 즐기는 사진을 올리며 투자를 부추기는 바람잡이와 중국어로 된 범행 시나리오를 번역하는 인력까지 두는 등 역할을 세분화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2억 7,3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존하고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총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원이 2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 측에서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원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살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 관계였던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이 이틀 연속 이란에 보복 공습을 가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단기 작전을 검토하며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장기전보다 전격적인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특유의 때리고 악수하기식 벼랑 끝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는 분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 남부의 방공망과 드론 기지를 이틀 연속 폭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인내심을 잃었다며 더 강력한 타격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단기 충격 후 기습적 거래로 이어지는 3단계 시나리오를 구상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의 핵심은 이란이 가장 뼈아파할 하르그섬 유류 터미널 등을 단기간에 정밀 타격하는 겁니다. Look, I could knock out. We have the most powerful. I built the military with these people approving it. They approved numbers that nobody would have ever thought. 지상군 투입 없이 이란 정권을 최대한 위협한 뒤 11월 중간 선거를 겨냥해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어 길을 꺾어놓은 이란을 향해 제재 완화를 일부 제한하며 전격적인 톱다운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They should sign their deal. It's a good deal. It doesn't give them the right to have a nuclear weapon.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성공하려면 이란의 치명적인 반격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을 동원한 중동 전역의 다전선 공세도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미국 내 유가 폭등과 미군 사상자 속출이라는 부메랑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장기전을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전 최고의 외교적 성과를 짜내기 위해 중동 정세를 거대한 치킨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군이 이틀째 이란 남부 곳곳을 공습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공습에 토마호크 미사일 49발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49발을 동원해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목표물 등을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직접 이란 당국자와 대화를 했다며 이란 측이 공격을 멈춰줄 것을 요청했고 이란 폭격은 곧 멈출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 협상팀이 제시한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내일 밤 이란을 폭격해서 박살낼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란 관영 매체는 이란 측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화가 없었다며 인터뷰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도 한 척이 무사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HMM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선사가 운용하는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한 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적으로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의 통항을 위한 이란 측과의 협의 등은 외국 용선주 측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은 24척으로 줄었고 해협 내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에 승선 중인 인원을 포함해 모두 139명입니다. 미군의 공습에 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를 또다시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강행할 경우 표적이 될 것이라고 위협을 했는데 실제로 선박 두 척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란 중앙군사본부는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해 모든 선박에 호르무즈 통항을 금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은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이란군은 해협을 지나던 선박 두 척을 공격했습니다. هرمز برای تردد هر نوع شناور اهم از نفتکش و تجاری بسته اعلام می‌گردد و هر گونه تردد مورد اصابت. 미군 중부사령부는 상선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란군은 미군 기지를 향해서도 드론을 날리며 보복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란 언론은 바레인 미 5함대 기지에 미사일 통신 안테나와 레이더 시설들을 목표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미 해군 군함들을 겨냥해서도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양측의 교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당국자가 공격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언론들은 이란 당국자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화는 없었다며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미국이 추가 공습 의지를 밝히고 있고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호르무즈를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막 오른 당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박지원 대표가 가끔씩 하는 얘기 있는데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 정말 마음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거하고 딴 맘 먹은 건 완전 다릅니다. 딴 맘 먹은 건 완전 다릅니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표고동 심은 뜻을 알아야죠. 이 의원님 해석하시기엔 뭔가요? 나가라요. 나가라요. 나가라. 책임지고 나가라. 예. 고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죠. 예. 고동잎은 떨어졌는데 지금도 이런 생각하는 건 아주 나빠요. 7월 4일 날 이제
정식 임기 1년이 되는데 그 기간을 개거 없이 마치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총성 없는 전쟁은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평당원을 결집하고 1인 1표제를 발판 삼아 친명계의 견제를 돌파하겠다는 건데 다시 한번 언더독의 신화를 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사에 핵폭탄이 떨어지거든요. 예. 저는 양심에 털났다고 봐요. 예.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이 곧 하늘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네, 정권은 짧다. 여운이 남는 말을 던진 정청래 대표의 의중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효 의원님, 박지원 의원이 오동잎 떨어졌다 그랬는데 벽오동 심은 뜻. 벽오동 심은 뜻이 뭡니까? 저는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시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 대통령께서도 여러 고민이 있어 보이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정청래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께서 이제 고뇌와 고심이 보이는 대목들이 있죠. 근데 이럴 때는 사실은 깊이 침잠하면서 깊이 사색을 하면서 정리를 해가야 되는데 이제 말이 좀 앞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런 예. 말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이잖아요. 하면 안 되는 말이었다. 자기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예. 국민 편이어서 영원하고 예. 대통령은 이재명 정권은 짧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인 거잖아요. 이런 말은 집권 여당 당대표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이걸 이제 또 돌려서 얘기하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의 책임은 뭐라고 해도 당대표에게 있는 건데 예. 그럼 그 책임은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그 선택을 내린 게 누구예요? 국민들 아닙니까? 국민들 뜻이 사실은 민주당에게 압승을 안 준 거 아닙니까?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안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 뜻이 그러면 반성해야 되는 거죠. 반성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의 부응하지 못한 집권 여당 당대표로서의 부응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채 지금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 굉장히 안 맞는 거죠 지금. 네. 뭐 정청래 대표가 여의도에서 생활한 지가 지금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파장도 다 알 텐데 굳이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본인의 고민의 표현일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뇌하고 고심의 어떤 흔적으로서의 이런 발언일 텐데 예. 근데 이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지 게시판에 썼던 말하고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딴지 게시판에는 이재명의 성공을 오로지 바라는 결의와 다짐을 한다 이렇게 딴지에다 써놓고 예. 최고위 발언은 이렇게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 딴지에 썼던 말은 뭐고 이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은 뭐냐 이렇게 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일관된 발언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조금 좀 전에 이제 아쉽습니다.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지난해 4월에 당시에는 이제 국회 측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단장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발언은 야당이 정권 비판할 때 쓰는 말인데 같은 팀에서 썼다. 이게 상당히 좀 파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본격적인 이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권력 투쟁에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이제 예. 지방선거 끝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곧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론에서부터 여러 가지 권력 투쟁이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1주년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예.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사실 광역단체장 12대 4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이겼다고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꼭 이겨야 할 곳들이 졌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여당 책임론 같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사실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조금은 이런 부분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여당이 더 크게 승리하지 못한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아마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너무 여당 또는 이재명 정부가 너무 폭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일정 부분은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도 있었는데요. 그런 점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계된 사건이고 그런 점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탓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내심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여당 내에서 좀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순방 환송도 이제 못 나간 그런 상황에서 그 당일에 이제 전북 지역을 찾았단 말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고 그런 행보를 보이는 거는 나 다음에 당권 도전한다. 이거 못 박은 겁니까? 해석은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제 마음을 굳혔구나. 이제 예. 이런 건데. 그럴 수도 있죠. 뭐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대표 연임한 바가 있으니 뭐 그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그게 불법적인 일은 아닙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방선거에 우리 기대 이하의 성적. 우리가 사실은 압승을 기대했는데 그리고 당연시 했단 말이죠. 그 압도적 승리를. 근데 안고가 빠져버린 거예요. 진짜로. 안고가 서울시장입니까? 서울이죠. 서울하고 평택. 사실은 저는 우리 지금 호남에 우리 분들을 만나보면 서울시장 증거하고 전남 선거 잘 치렀거든요. 전남이나 광주는 잘 치러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잘 출연하게 됐는데 우리 호남 유권자들은 여기를 안 보고 중앙을 보고 계세요. 어떻게 된 거야? 서울시장을 어떻게 뺏겨? 평택을 둘이 합하면 60%인데 왜 유이동 30몇 %한테 진 거야? 이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뭐 패배의 원인은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무한 책임이죠. 당대표가. 공천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게 돼 있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얘기들이 조금 아쉬운 대목인 상태에서 이제 사실상 본격적인 이제 전당대회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니까 좀 아쉽죠. 의원님 그러면 전북 전남에서 그 지역 선거도 이제 보지만 중앙을 본다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당대회 치러지면 호남 지역에서 당심도 정청래 대표에게 좀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1년 전에 전당대회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사뭇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르다. 꽤 다르고 현장에서 만나보면은 어쨌거나 이런 발언들이나 행동들이 대통령하고 엇서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고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전당대회 승리를 위한 어떤 그 순서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집권 2년차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 즉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당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2년차, 3년차를 거쳐 지나고 있는데 이때 당대표가 저렇게 대통령을 돕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엇서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정말 우리 호남 유권자들 민주당을 사랑하는 호남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 조금 더 나가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게 최근에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조금씩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지은 대변인의 이제 발언이 논란이 돼서 사퇴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윤석열 전 대통령 때 한동훈 낙점한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각에서는 기시감 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동훈 낙점이면 잘했다라는 평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때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돼서 이후에 저희가 그 당헌을 개정해서 대통령이 당무 개입 금지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주당은 이런 원칙은 없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명시적인 원칙은 없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기존에도 이런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조금씩은 개입을 해오고 있었던 게 뭐 암암리의 정치권에는 있는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그게 옳다 그르다 보다는 그 본질은 결국에는 이 권력 다툼이다. 정청래 대표와 그리고 이 이재명 대통령 간의 권력 다툼이다.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친청, 친명,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요즘 이런 구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좀 뭐
썩 좋아하진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이제 정원호 후보였는데 정원호 후보는 명피가 아니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시작은 대통령의 그 해시태그 링크 걸어준 여기에서 출발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유권자들에 대한 호소력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원호 후보의 확장력이 높다고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당에서도 그렇게 혜택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정원호를 명픽해가지고 정원호가 다른 경선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 낙하산 떨어져서 단독 후보가 된 게 아니잖아요. 경선 과정 다 거쳤고 이러저러한 당원들과 국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당의 후보로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주도한 건 당이란 말이죠. 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명픽일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출발은 됐을지 모르지만 결국 정원호를 선택한 건 우리 당원들과 서울 시민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그 당시에 20-30% 이상 앞서고 있었단 말이에요. 관리를 잘못한 거죠. 선거 전략을 잘못 잡고 선거 운동 캠페인을 잘못 벌인 거죠. 그럼 이 책임은 후보 책임이 크겠죠. 정원호 후보의 책임이 클 텐데 그렇다면 당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장 한 곳의 패배가 12대 몇 이게 아니라 서울시장이잖아요. 거길 진 거잖아요. 이긴다고 봤는데 진 거잖아요. 안고를 까빠졌다. 그렇죠. 그거 뺏겨놓고 그 책임에 대한 반성이나 혹은 이런 걸 보지 않는다면 진짜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패배한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서울시장 뺏기고 나서 이건 완전히 이거는 선거 이상한데? 이렇게 봤는데 당대표가 첫 워딩이 국민 승리라고 선언해버렸잖아요. 그런 게 안 맞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거 아닌가. 민주당은 뭐 이렇게 안고가 빠졌다, 패배한 기분이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를 하자고 그러고 어떻게 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를 상황인데 재선거는 당론은 아닌 거죠? 네, 아직 당론은 아닙니다. 대표님이 혼자 이야기하고 대표님 그리고 몇몇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정청래 당대표 책임이다. 명픽 후보였지만 당이 관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뭐 정청래 대표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책임지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를 한 거다. 정청래 지도부는 알아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집권당을 대표해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차기 당권과 관련해서는 대표님 본인의 판단에 달린 거지만 개인적으로 이 포기하라는 요구, 이거를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라는 게 당대표가 사퇴할 수준의 참패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최민희 의원은 선거의 핵심이 서울시장인데 명픽 후보였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당 안팎에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굉장히 거센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전당대회 때는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대표가 됐지만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당대표 선거가 치른다면 지형도가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뭐라고 해도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사람이 누구냐를 볼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의 2년 차 아닙니까? 그리고 3년 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당대표 2년 임기가 시작되고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되는 당대표 선거인데 전당대회인데 그러면 당원들은 무엇을 판단할까? 이재명을 도울 사람,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 차를 도와주고 성공시키는데 밑거름이 될 당. 그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없이 민주당이 있을 수 있느냐? 존재가. 그러면 결국은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집권 2년차, 3년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당대표를 원할 텐데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보이는 모습을 보면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가장 핵심 지지층이 모여 있는, 집적화되어 있는 호남에서 벌써 좀 변화의 바람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서 최근에 여론조사하면은 이제 뭐 김민석 후보가 김민석 총리, 현재까지 예. 총리죠.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당대표보다 앞서는 여론조사들이 이제 간간히 나오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형도가 이제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니까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이제 사과드린다 이런 의견 표명을 했고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나도 전직 대통령들처럼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아무래도 지방선거에서 여러 민심이 확인되니까 그런 예.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에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5대 1, 심지어 뭐 대구까지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라는 그런 예. 분위기가 있었는데 막상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 보니까 그 광역단체장도 4석을 그 국민의힘이 가져왔고 또 보궐선거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주요 지역의 선거들이 생각보다 야당이 선전하다 보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지지받지 못하는구나라는 분위기가 일정 부분 반영된 거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는 또 공소 취소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여전히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이 본인의 형사 리스크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검찰한테도 또 뭐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법원이 명확하게 있는 기관이고 삼권 분립되어 있는 기관이고 사법 절차에 따라서 예. 진행되는 거지 그걸 마치 뭔가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자기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방 중에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사과하는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의원님. 아마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좀 앞섰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우리가 점쳤었죠. 근데 여론조사보다 더 중요한 건 선거 결과잖아요. 여론조사는 예측해보는 거고 투표는 실제 결과니까. 근데 아마 샤이 보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예. 실제 적극적으로 투표에 응할 결심을 한 마음을 가진 보수층들이 굉장히 두터웠던 거 아니냐. 그게 결국은 선거 결과를 통해서 질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겼네?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의 성과를 냈네? 이러면서 샤이 보수층이 드디어 이제 공개적으로 마음을 드러내면서 나오는 아마 여론조사 결과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실제 대통령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9% 이런 얘기하는 뭐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위기감의 표현일 것 같고요. 좀 더 국정을 좀 더 힘있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반전의 계기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 다짐 이런 걸로 보여지고요. 뭐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발언은 저는 사실은 뭐 그 전에 구속됐던 분들 좀 다르잖아요. 박근혜 하면은 국정농단과 뭐 부패 그걸로 구속됐고 이명박 부정부패하다가 구속됐고 윤석열 내란 일으켜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구속됐고 이 과정과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다르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위기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조작 기소에서 출발하거든요. 지금 현재 관련자들이 다 무죄 나오고 있는 방북 준거 선거법 위반, 방북 송금,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 이런 것들이 관련자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무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조작 기소였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상황이어서 예. 거기에 대한 뭐 본인의 마음 표현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조작 기소 특검법에 필요한 이유죠, 사실은. 네. 어쨌든 뭐 지지율 하락도 사과를 할 정도로 이제 겸손이 중요하다 뭐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다라는 의중이 읽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오늘 키워드도 나가라입니다. 오늘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논쟁은 이따가 합시다. 그리고 단둘이 조용히 합시다. 원내위원님들의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변형되든지 언론의 보도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당원들이 뽑아준 당 지도부는 당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언제든지 저는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런 일을 예상하고 오늘 우재준 의원님을 모신 게 아닌데 섭외는 미리 돼 있었고 예. 오늘 보니까 최고위에서 철없다. 그리고 녹취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나온 얘기니까 어린 놈 이런 표현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현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좀 불쾌하셨을 것 같은데요. 매우 부적절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청년들이 지금 잠실에서 뭐 많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많이 표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데에 있어서도 사실은 일부 뭐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많으셨지만 처음에는 약간 이분들이 무슨 극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오히려 그 마치 뭐 요즘 청년들이 뭐 오염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굉장히 사셨어요. 원래 사실 오히려 조금 다른 목소리가 있더라도 더 경청하려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뭐 나이를 기반으로 뭐 어떤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이다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저는 선출된 최고위원이고요. 지명직 최고위원께서 저한테 당내 문제에 대해서 저의 나름에는 정말 고민이 많아서 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도부 생각합니다. 사퇴하자 하니까 저런 얘기가 나온 맞습니다. 거죠? 제가 지도부 사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지도부 사퇴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12대 4로 사실은 졌습니다. 졌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사실 지도부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라도 사실 우리 자리를 한번 물려주는 게 맞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께서도 자리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오히려 재출마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평가를 받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시 내려온 다음에 다시 본인이 그러면 재평가를 받고 싶으면 다시 출마를 하시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자리를 버티고 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광한 최고위원이 사과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아, 둘이 따로 얘기 뭐 끝나고 제가 안 사과를 요구했을 때 그 어린 놈이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군요. 참고로 우리 우재준 의원께서는 방송 중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나이가 지금 제가 만으로 38인데 38, 사실 뭐 저도 흰머리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런 얘기 들을 나이는 절대 아닌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지역구 주민들이 저는 이제 최고위원이야 당원들이 뽑아준 거지만 국회의원이잖아요. 그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이 여부와 상관없죠. 뭐 옛날에 20대 국회의원 된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술자리에서 술 취한 사람이 하는 얘기지. 저 용서가 되겠습니까? 저거는 당에서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적절한 말이었다고 저는 아니 생각합니다. 저거는 우리 뭐 민주당이니 국민의힘 떠나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저런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엄정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2030이 제일 싫어하는 말 두 가지를 하신 것 같은데. 맞네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당권파가 힘이 실리면서 이런 분위기까지 연출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장동혁을 비판하면서 장동혁 그 지금 당대표의 행태나 발언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참 그렇잖아요. 우리 전라도 말로 거시기한데. 근데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실제 정점식을 다시 뽑아줬단 말이에요. 뭐 남미당 일이어서 제가 뭐라고 하긴 뭐한데 대표적인 친윤이자 실제 탄핵 국면에서 그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을 가장 압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다시 뽑아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조광한인가 그런 분들의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우재준 최고위원이 지도보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의원도 아직 무소속이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오늘 같은 결의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민심을 보여줬다는 건 이런 경고예요. 너네 총선에서 이런 식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겠어? 라고 경고하는 것이고 대선에서 꿈도 꾸지 마. 이런 얘기란 말이죠. 전국 재선거란 말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형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아주 얕은 생각으로 자기 연명을 위해서 그걸 그냥 외친다? 그건 대단히 나쁜 점이죠. 네, 한동훈 의원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어제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사실 김도읍 후보,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복당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김도읍 의원과 표차가 7표 차이밖에 안 나서 당내에서도 한동훈 의원 복당이나 뭐 지도부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일정 부분 우리 당의 의원님들의 방향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이번 적어도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복당시키는 게 맞다라는 점. 두 번째는 우리 당 지도부는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이제 자리를 비켜주는 게 맞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된 당심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지, 어떤 속도로 할지에 대한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 원내 지도부 선출의 선거 결과를 가지고 아직 언론에서는 또는 아니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게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는 변화의 속도에 있어서는 조금 천천히 가자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거기에 힘이 실린 것 아닌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요. 아까 막 공방 벌어질 때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떤 발언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별도 발언을 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끝까지 계속 보고 계셨습니까? 그럼요. 몇몇 분들이 좀 말리셨어요. 양쪽 다 좀 진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뭐 빨리 최고위가 종료돼서 아직 사태가 완전히 수습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조강한 최고위원이 혹시 사과를 하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도 속보로 전해드렸었죠.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교량건설 현장에서 상판을 지지하는 구조물 걷어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와 60대 작업자가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입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관련 사고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한낮에는 27도까지 더 올라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얇은 겉옷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날 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등 내륙 곳곳에 5에서 많게는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영서지방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의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리는데요. 곳곳에서 거리 응원이 펼쳐지는데 대체로 맑고 예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며 응원하는데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이후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낮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외출 시 양산 겸 우산 챙기셔서 소나기와 자외선에 모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